안녕하세요. 정지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관악구 청년 노동자분들을 위한 교육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퇴사했을 때 가장 힘이 드는 제도, 실업급여 제도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 유용한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관악구 청년 노동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사하고 난 이후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가야 하는 곳입니다. 노동청의 진정 혹은 고소의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의 절차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업주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당금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당금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체당금이란 임금체불이 발생을 했을 때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정말 망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파산, 폐업, 부도로 인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액에 따라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다 담지 못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 체당금의 상한액이 상당히 다른데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과연 내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도로는 또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체당금의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 체당금, 소액체당금인데요.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등의 상황은 없지만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최대 체불액의 1,000만 원까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700만 원, 퇴직금의 700만 원, 그리고 둘을 합산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당금은 단순히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내가 체불임금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노동청의 고소 혹은 진정을 통해서 내가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 근로자 각각 그리고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과연 미지급 채권, 임금 채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채권은 과연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종결이 됐을 때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진정이 필수 과정은 아니고요. 임금 체불 자체를 법원을 통해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동청 진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진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근로감독관께서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직접 하는 절차보다는 당사자들께서 접근 가능성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비교적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나서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시면 그러면 판결의 정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의 기간, 상소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계셔야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체당금 제도를 확인하신 분들이 바로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많이 기대를 하시다가 이 절차를 쭉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여러 근무 상황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셨다면 노동청 진정 과정도 단시간에 끝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큰 이변 없이 승소가 신속하게 가능할 것이니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제가 회사의 도산 사유를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 도산 사유에 따라 제척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 후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각 도산 사유에 따른 제척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상담하는 내용인 실업급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상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자발적이지 않은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근로자가 다시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직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게 아님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찾아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정말 다양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해고가 아님에도 수급의 자격이 되는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점들만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 맨 윗줄은 색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한다거나 혹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는 곳들이 많죠. 휴업했을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거나 혹은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이 있는데 이 제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켰거나 이것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됨을 확인받았을 때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법령 위반이 근로기준법 준수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는 근로자의 사직서는 정말 진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썼다기보다는 적절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그리고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근이 곤란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을 해야 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근로자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으로 발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평소에 예를 들어 출근과 퇴근에 1시간을 사용하다가 이 통근 시간이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가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상당히 곤란할 경우에
그런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많이 받는 사유들은 이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자신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대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청의 진정 과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노동청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노동청에는 보통은 실업급여 신청하러 많이 가시기 때문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잘 아시는데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령에 위반을 한번 신고해 보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부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령에 위반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할 때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저희의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관이고요. 이 근로감독관이 권한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또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청에 갔더니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진정을 해야 되는지 고소를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진정과 고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으나 각각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 노동청의 진정 절차는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받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 법령의 위반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관계 법령의 위반의 사유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통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거나 이런 제재를 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체불된 임금 자체가 지급되는 것은 그 조사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법령의 위반이 확인이 되었을 때 가해자인 사업주로서는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경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진정 과정에서 대부분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진정이란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들어올 경우 기관에서는 근로감독관께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고 치정이 적절히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일종의 경찰서에 하는 고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진정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두 개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근로관계 법령의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는 경찰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게 되니 노동청에 가셨을 때는 혹시 법 위반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적절하게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진정 제기를 할 때 진정인들에게 꼭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여러 직권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는 하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월급을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내가 근로자였다라는 것을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위법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을 사전에 준비하신다면 감독관이 사건을 파악하여서 조치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꼭 지방노동위원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각 지역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차이는 노동위원회는 다루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여기 PPT에 기재된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대부분 노동조합들이나 다른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많이 제기하게 되는 것들은 당사자 신청사건에 보시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혹은 비정규직 차별처우 시정 이 중에 부당해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단순히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을 위반해서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단결하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을 사용자가 방해할 경우 그때 그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하고 해고가 정말 상담에 많거든요. 해고는 노동위원회, 체불은 노동청.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청 사건들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여러분들이 구제 신청을 하실 때는 노동청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모든 주장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마련하여 사전에 서면을 통해서 사용자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서면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과 함께 구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의견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노동위원회에서는 국선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라면 국선노무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에 대한 접수 안내문과 함께 국선노무사 선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신청서를 동봉하여 보내줄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해고의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는 원직을 복직하는 것으로 조치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해고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싶긴 하나 나의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고는 싶으나 회사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일 때 이때에는 단지 이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아예 포기하시기보다는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직 복직 명령 대신 임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곧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하여 영원히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법원의 1심, 2심, 3심과 같은 신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신다면 그러면 신청을 하신 이후에 내가 왜 부당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도 서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밝혔을 경우 그 후에 신문회의가 잡히게 됩니다. 이 신문회의에서는 여러 노동위원회 위원들께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직접 문답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문회의가 있고 나서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오는데요. 보통 대개는 당일 혹은 당일이 금요일 저녁이거나 아니면 주말이 끼어 있거나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할 때는 신문이 너무 늦게 끝났거나 그러면 다음 날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자 등으로 결과 정도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30일 이내로 결정문이 송달되는데요.
이 송달을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는 송달 받는 날짜들을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불복을 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절차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복을 할 수 있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내로 15일 이내에 불복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1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최대는 5번의 재판을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원 등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위원회라고 별도의 행정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 이 절차를 참고하신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꼭 알아두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사용자들께서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제가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저도 변호사지만 법령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저도 항상 찾아보면서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법령을 일일이 하나 다 외워가면서 하실 수는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피지 못한 사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는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사용하시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은 가동사업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인데요. 특히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을 얻는 것은 소상공인들, 아주 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일 것입니다. 이때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에 거의 비슷한 그 정도에 준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실 사업주들께서는 일자리 안전자금을 신청하셔서 근로자당 일자리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회식비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중에 사용자의 부담분을 지급하여야 하죠. 그런데 임금과 별도로 이 사용자 부담분의 4대 보험도 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에 큰 부분 차지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월보수는 215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해당할 것이고요. 여기서 상당률의 사회보험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에 큰 부담이 없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소규모 사업장에 가더라도 4대 보험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상생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 위기에 있는 사업주, 경영상 굉장히 어렵고 근로자들을 다 채용하는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원했을 때, 그럴 때 국가가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상당히 지급되었고요.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고용조정 위기에 있는 사업주에 해당을 하신다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절차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도움되는 절차들, 제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꼭 챙겨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고 또 지원을 받으셔서 더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을 하는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을까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근로자들이 이 채용 공제에 가입하시면 자신이 받은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고 거기에 사용자도 적립금을 추가하고 국가도 함께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 적립금이 만기가 될 때 큰 목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2년 혹은 3년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일 채용 공제를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던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한다면 나중에 근무관계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일했다라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 근로계약서나 혹은 보수명세서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셨다는 내용의 증빙 자료들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임의로 나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약속입니다.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안 나가게 되면 사용자로서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무단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시고 이 사직원이 수리될 경우에는 그때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종료 효과가 발생하니 그때부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나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0일 꼭 기억해야겠네요. 체당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체당금하고 소액 체당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반 체당금은 소위 회사가 없어졌을 때, 회사가 망해버렸을 때,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체당금이 아니라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망했는지 회사가 계속 경영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임금이 체불당했을 경우에 그럴 때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죠. 하지만 이것은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이 없이 바로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채권이 확정 없이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청을 통해서 체불 임금의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 채권의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혼자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당해고 등이 당하셔서 구제 신청을 하시면 이후에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노무사 지원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우편으로 우송될 것입니다. 내용을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국선노무사를 통해서 대리인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환경과 생활조건, 경제적 환경이 어렵다면 혹은 그 사건의 공익성이 크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도 권리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총 5강을 통해서 관악구에서 일하는 청년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5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